자, 32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죠? 이쪽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계산 문제 많이 나오고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제 미리 좀 힘을 내시라고 뒤에 파트를 먼저 했어요. 어디였냐면, 페이지 392페이지로 가시면 예전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물건별 감정평가 있잖아요. 거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점수를 먼저 따시고, 한 문제, 한 두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까지는 한 세 문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6에서 8문제까지는 숙제가 된다면 두세 문제 정도는 맞춘다면은 앞쪽 파트와 어때요? 가격제 원칙이나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감정평가에 대한 분류, 기준 시점, 이 정도만 맞추고 3방식에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작년에 이제 나온 가로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산식을 암기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의랑 산식만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게 지금 나와 있는 이 계산 방식은 가끔가다 나오면은 물론 뭐 계산 방식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풀기는 지금 계속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은 반복이 되니까 어느 정도 쉬운데 갑자기 딴 문제 같은 게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혼돈이 옵니다. 그 문제 같은 건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제 제끼시고 풀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349페이지 기출 문제는 꼭 가져가세요. 자, 지금 5번 문제입니다.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얼마인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토지를 1억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는 인근의 표준지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됐다. 그러면 일단은 사례부동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단위당 가격을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입했던 거가 1억이었으니까 1억에다가 자, 제곱미터로 가니까 100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우리가 10만 원이 되겠죠. 단위당 제곱미터가. 그러면 여기다가 사례 토지가 인근 표준지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됐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시장 가치가 획지에 대한 시장 가치가 8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 가치가 지금 8만 원이라면 8만 원이라면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하냐는 거죠. 당연히 이걸로 나누게 되면 0.8이 되겠죠. 그래서 사례부동산의 사정보정치는 0.8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평가 대상군에 속한 지역과 사례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 상승식이다. 상승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격차 대역에 따라서 지역요인 비교다. 그러면 사례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100으로 잡았을 때 사정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비준치를 보면 결과값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반올림한다. 자, 이거는 처음에 나와서 그렇지 우리가 풀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까? 지금 보시면 사례를 100으로 보고 대상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넘기시면 이제 우리가 어때요? 지역요인 비교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 사례가 다 10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라는 것은 10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98이 되죠. 자, 곱하기.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이 플러스 3이다. 그럼 100이 되고 103이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가로 조건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100에다가 1을 빼니까 99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다. 그럼 104가 되겠죠. 104, 100이 되겠고요. 그럼 얘는 0.98이 나오고 1.03이 나오고 0.99가 나오고 1.04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소수점의 넷째 자리까지 끊어야 되니까 1039가 나오겠죠.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승식으로 이제 지역요인 비교는 이렇게 구해서 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 방식이 가장 어렵습니다. 수입 방식. 그래서 우리가 원가 방식을 비용을 접근한다 해서 비용 접근법, 비교 방식은 시장을 접근한다고 시장 접근법, 수입 방식은 이 수익을 접근한다 해서 소득 접근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수입 방식. 자, 먼저 가액을 산정하는 건데요. 얘는 상당히 어렵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가액 산정하는 방법이 수익 환원법이거든요. 자, 산식부터가 이제 어려운데, 자, 수익 가액이라는 것은 자, 미래의 장래 순수익입니다. 장래 순수익을 환원율이라는 할인율로 나눠요.
우리 보통 할인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나눈다. 그럼 수익이 높으면 가액이 높지만 할인율이 높으면 가액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높아지면 이게 낮아지는 거죠. 이게 비례고 이게 반비례 관계인데, 자 일단은 이 산식하고 수익 이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수익환원법은 수익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환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자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인데 환원한다고 할인한다고 좀 틀립니다. 자 순수익이라는 자체는 그냥 우리가 한 해를 딱 봤을 때 계속 똑같다 그러면 그냥 환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냥 뭐 2천만 원씩 매년 나온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환원율로 그냥 나눠버립니다. 근데 자 우리가 할인이라는 뜻은 미래 현금 흐름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다르다 보니까 뭐 1년엔 1000, 2년엔 2000, 그러면 1 플러스 R에 뭐 10%면 1.1에다가 1승, 2년이면 2승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순수익은 환원한다, 미래연금 할인한다는 말을 씁니다. 할인하는 게 박스 쳐서 나왔고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 가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대형 부동산이나 기업용 부동산이 수익 방식이 많이 사용돼요. 자, 임대형 부동산은 임대료 나오는 거고, 기업용 부동산은 매출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매출액을 가지고 건물을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죠. 그래서 임대형 부동산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액에 구할 때 장래에 대한 그 순수익은 보통 요거는 순영업소득을 구해요. 감정평가 이론상. 그래서 우리가 가공기 이용순이라는 순서가 있었죠. 이렇게 가고, 특히 예상 순수익에서 예상 총비용을 뺀다는 건 예전에 주제가 됐고, 요즘은 거의 다 순소득으로 구하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직접 하는 법, 전통적 소득조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요새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분가치와 자산가치 갖고 따지는데, 지분가치는 매년 세후현금 수지가 운영이고, 처분 복귀액은 처분입니다. 그걸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우리가 할인한다. 그래서 제가 할인이라는 것은 아까 1 플러스 R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인율을 구한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자, 우리가 직접 하는 법에서 순수익. 자, 순수익을 이제 구합니다. 그러면 순수익은 대상에서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 사례에서 구하면 간접법이에요. 잔여법은 이제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을 구하는 건데, 이 토지잔여법과 건물잔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에서 건물을 빼면 토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자체적으로 그 전체에서 건물을 빼면 토지인데, 토지를 빼면 건물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354페이지 가시면 배분법과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비교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환원율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바꿉니다. 이걸 바꾸면 환원율은 수익 가격을 순수익으로 나누는 거죠. 순수익으로 나눠 수익 가격을.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얘와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얘라는 것은 얘로 이렇게 나누면 되거든요. 저번 시간에 제가 밑에 나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환원율이 이제 여기로 가는 거. 그럼 직접 환원법 수익 가격을 구하기 위한 할인율, 수익 가격에 대한 순소득 비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소득을 이제 수익 가격으로 나눈다. 일표를 쓰겠죠. 그럼 넘기시면은 환원율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좀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이 자본 환원율이라고도 하는데요. 일단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이라는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어렵게 시작되는 거죠. 그 수익 방식은 좀 어렵다라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갑니다. 자본 수익률하고, 우리가 자본 회수율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더하는데요. 자, 토지하고 건물은 좀 다릅니다.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요. 건물은 상각이 되잖아요. 그럼 각각 환원율이 다르다는 거죠. 각각 환원율이 개별 환원율이고, 이걸 종합 환원율 할 때 가중평균에서 구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건물에 1억을 투자했어요. 이걸 투하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익률이 있겠죠. 그걸 이제 10%가 자본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순수익이 나와요. 1,000만 원. 근데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는 이 1억이라는 걸 구하고 싶다면 그 1억이라는 자체는 1,000만 원을 10%로 나누거든요. 그럼 나눌 때는 할인율이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0.1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더 붙여.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자, 예금하고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면 토지는 상각이 안 됩니다. 건물은 상각이 되죠. 그럼 1억이라는 투하 자본이 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다 똑같아요. 자본 수익률. 그래서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예금은 나중에 이자도 주지만 1억도 주고 토지도 1억도 가져가요. 자본을 회수합니다. 자기 자본을, 우리가 투하 자본을. 그래서 10% 다 고려하는데, 그래서 1,000만 원도 가져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건물은 감가가 되거든요. 그럼 2%만큼 감가상각률이 되기 때문에 100만 원에서 200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9,8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려해서, 자, 건물은 나는 2% 감가되니까 더 원해. 나한테 2%를 더 줘. 수익률을 더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본 회수율이거든요. 자본 회수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나는 1,200원을 더 달라는 거죠. 그래 갖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본 회수율이라는 말을 감가상각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잔존 내용 요소가 잔존 내용 요소로 달라져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감가라는 것은요. 이 감가라는 자체가 감가상각률이라는 것은 원가 방식에서는 지금 지나왔던 경과연수가 중요했습니다. 1,000원에서 300원 빼면 700원이 되는 거죠. 과거 감가예요. 근데 평가는 수입 방식은 내가 지금 현존 물건이라면 경과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잔존연수가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얘는 잔존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입니다.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 경제적 내용연수분의 1이에요. 그럼 만약에 10년 남았다. 그럼 10분의 1은 10%가 되죠. 자, 20년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5%가 되고, 그럼 만약에 50년이라고 되면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잔존연수가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어때요? 이 상각률은 적어지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환원율도 작아지니까 수익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반대니까. 자, 그러면서 10%의 10년이면 10%의 10년이면 100% 환원한다는 거고 20년이면 5% 20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원율이 커지고 수익 가격은 작아집니다. 이거 반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할 때 종합환원율이라는 걸 구해요. 그래서 종합환원율이라는 것은 자, 얘와 얘가 가격 구성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환원율이라는 자체는 그 오른쪽에 투자결합법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같이 연결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문제를 본다면 토지의 환원율은 만약에 토지의 환원율은 자 5%죠. 왜냐하면 토지는 상각이 안 됩니다. 토지는 수익률만 보지 회수율이 고려 안 하고 건물이라는 것은 둘 다 고려하거든요. 그러면은 토지는 자본 수익률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수익률의 5%만 보는데 건물은 5%에다가 오른쪽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때요? 회수율이 5%죠. 그러면 우리가 10%를 보거든요. 그럼 얘 5%와 얘 10%는 달라요. 미리 본다면 오른쪽 문제가 토지 가격 비율이 40%면 얘는 0.4를 곱하고 얘는 0.6을 곱하는 거죠. 그래서 가중평균에서 종합적인 환원율을 구하는 겁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 때 다시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자, 합니다.
우리가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 가공기 유용순이라는 그 투자론에서 여러분이 이제 가공기 유용순,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자, 가능소득에서 공시를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소득이 나옵니다. 영업경비를 빼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중에서 자, 공부가 재산세는 포함이 돼요. 근데 공부감소 우리가 10월 28일까지 공부가 증가해야 되지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거 공실 및 대도충당금 안 된다 그랬습니다. 미리 빼줬으니까. 부채 서비스액도 안 됩니다. 소득세도 안 돼요. 소득세도. 법인세 소득세. 개인은 우리가 소득세 낸다고 법인세 내죠. 근데 건물의 감가도 안 됐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우리가 빼주면 안 돼요. 감가상각이라는 자체가 이 수입 방식은 미래감가니까 미리 빼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봤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좀 본다면 영업경비에는 우리가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과 가변 비용이 있어요. 고정으로 나가는 거 화재보험료 같은 건 재산세, 계약서비스 전차물에 대한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자, 비품에 대해서 우리가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게 보일러가 딱 꺼졌다, 터졌다. 그럼 이런 것들은 그냥 경비 처리해요. 우리가 다음에 오는 이 물건을 매수하는 사람한테 어떻습니까? 받을 수는 없는 거죠. 경비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자, 오른쪽까지만 자본 어때요? 자체적으로 이 수선비나 공급비, 관리비 이런 것들은 이제 가변 비용이죠. 편익설 같은 건 이제 전기나 상하도 같은 냉난방비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재산세는 포함되지만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은 건물의 감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잖아요. 운영 때 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 때 내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던 게 개인 업무비라든지 소유자의 본가 인출금 개정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같이 나왔었어요. 좀 어렵게 나왔었죠. 보통 이제 공부 감소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율이라는 자체는 자, 어때요? 아까 요거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순수익을 가격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 자본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이라는 거 이해가셨는데 이 자본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할인율도 맞고 이자율도 맞고 그다음에 상각 후 환원율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왜 그러냐면은 되게 어려운데 감가상각비를 아직 안 했으니까 상각 전이라면 전체가 상각 전이 돼요. 상각 아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상각률을 더하는 거죠. 상각 전이라는 것은 요게 상각 후고 상각 후 환원율에다가 상각률을 더합니다. 무슨 말이냐? 상각률이 2%라면 상각하기 전에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10%라면 상각을 하게 되면 8%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자본 수익률이란 투하된 자본에 대한 아까 수익률이죠. 이자를 할인율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본 수익률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자는 투하 자본에 대한 것을 더 높은 걸 요구하니까. 회수율은 감가상각률이에요. 자본이 매기간 회수돼도 대부분 감가상각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회수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조금 여러분들이 교수님 어디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353페이지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최근의 경향이 이쪽에서 좀 많이 내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그렇고 이쪽에서 많이 낸다라는 걸 좀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여기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겠는데요. 자,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은 오지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 조, 투, L, 부 이렇게 가져가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환원율 산정하는 방법. 여기가 이제 제가 좀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거의 시험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끊고 문제를 볼 거고요. 뭐 배분법, 잔여법이라든지 나머지 거, 잔여하나법이나 할인연금 수지분석법 같은 경우는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제 끊고 제가 이제 문제를 볼 텐데
자, 아까 토지와 건물이 달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내용을 본다면 정확한 내용이 이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요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죠. 자, 그럼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내용을 본다면요. 자, 요겁니다.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밑에 투자결합법에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부채 감량법이라는 게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두 가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계산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 앞자만 따서 시장 추출법이다. 시장 추출법이 이제 있으니까 CO12, 시조12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조12로 갑시다. 어차피 또 편법을 가야 되니까 시조2L보다 이렇게 한다면, 자, 시장 추출법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추출합니다. 거래사에서 가져와요. 무슨 말이냐? 자, 내가 환원율을 못 구해요. 내가 대상이 있다면 환원율을 못 구합니다. 환원율을 못 구해요. 그럼 사례부동산에서 환원율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추출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얘가 환원율이, 자, 밑에 환원율이 뭐 10%다. 가져와요. 야, 그럼 나도 10%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틀리냐면 환원율은 유사하지만 수익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만약에 순수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이 순수익이 나온다. 그럼 1억이라고 표적할 수 있죠. 근데 나는 틀려. 너랑 나랑 환원율은 똑같지만 난 1,200만 원이야. 그럼 너 환원율 갖다 줘서 고마워. 그럼 내가 그걸로 1억 2천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게 아니라 사례에서 가져온 거죠. 거래 사례를 가지고 대상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사에서 구한 거죠. 내가 구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사례에서 구한 걸 가져온 거죠. 거래 사례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주관적이 아니라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추출법은 최근 사례로부터 환원율을 직접 구하는 겁니다. 내 대상에서 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 걸 구하는 거죠. 그 시장성이 있고 실질적이고 설득력이고 객관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자, 조정법이라는 건 내가 자체에서 구해요. 내 부동산에서 구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요소 구성법이라는 것은 이 구성 요소가 위험에 대한 구성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 환원율을 구할 때 굉장히 이건 주관적인데요. 들어보시면 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 할증률을 더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위험률은 은행 이자 같은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가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을 더하잖아요. 그 위험하면 위험 할증률을 가산해 주고요. 또 안 위험하면 또 빼주기도 해요. 그럼 그러한 위험 요소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자는 거죠. 조성법이 따진다는 겁니다. 그럼 위험을 여러 가지 구성 요소 거꾸로 요소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무위험률에다 개별적인 위험에 대해서 위험 할증을 더해서 환원율을 구합니다. 그 조정법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우리 그 보통 의뢰인이 의뢰를 하잖아요. 무조건 가격을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야, 수수료 더 줄게. 그럼 이걸 막 낮추죠. 실질적이 아니어도. 그럼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 개입돼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가 이제 지금은 삭제됐어요. 규칙에. 그래서 아예 이 방식은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법이라는 자체는 주관이 개입된다. 조작할 우려가 있으니까. 저당이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죠.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타인의 돈을 빌렸다는 상황을 못하고 그냥 위험만 따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럼 시장에서 구했으니까 객관적이죠. 자, 그렇지만 시장 가치가 객관적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근데 조성법에 지읒 들어가니까 이건 주관적, 야매로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가 투자결합법은 이자율 합성법으로서 제가 아까 자칙에 있는 거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결합법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과 금융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은 토지와 건물 자체를 가지고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림을 하나 그렸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건 이제 순서대로 간다는 거 일단 문제 나오니까 안 지우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봤죠.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요. 건물은 상각이 돼요. 그래서 얘가 아까 계산 문제 5%가 자본 수익률이고 얘는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까지 더하니까 10%가 맞다는 것은 상각률만큼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자, 지금 물리적이라는 자체는 토지와 건물이 물리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글씨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르다고 찍으셔야 돼요. 다르다. 다르고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 가능. 우리가 자, 지금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항상 다르다. 소득을 창출하는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는 걸 분리돼서 가정합니다. 그럼 토지 환원율에다가 토지 가격별과 건물의 환원율, 건물 가격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0억이라면 얘가 60억, 40억에 대한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될 수 있죠. 얘가 40%만, 그러니까 40%가 만약에 100억이라면 얘는 40억에 대한 그 가격별이 있다. 얘는 60억에 대한 가격별이 있다. 가중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소수점으로 이제 본다면 0.4에다가 5%를 곱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6이니까 곱하면 6%가 돼요. 더하기 8%죠. 정확하게 제가 했던 그 요약집에 나와 있는 문제가 적중이 됐었어요. 8%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 꼭 주의 있게 보시고요. 자, 금융 쪽은 아직 계산은 안 떴습니다. 근데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니까. 자, 저당은 앞서서 제가 저분, 은행, 지분, 지거. 그럼 은행이 원하는 요구수율과 내가 원하는 요구수율이 틀려요. 은행은 이자 수익입니다. 나는 지분에 대한 운용 소익과 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죠. 그럼 당연히 얘도 글씨도 틀리기 때문에 다르다. 저당초 요구수율과 지분초 다르다는 겁니다. 같다면 안 돼요. 그래서 밑에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지분은 지분끼리, 저당은 저당끼리예요. 그 지분 비율은 지분 배당률과 지분 배당률은 이제 자기가 먹는 거거든요. 배당받는. 그다음에 저당 비율은 저당 상수가 이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떴지만 우리가 넘기시면은 지분은 지분끼리, 대부 비율이 저당 비율이에요. 70%. 지분이 30%거든요. 그럼 0.3에다가 10%를 곱하면 우리가 3%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 70이니까 0.7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합니다. 저당은 저당끼리. 그럼 8, 7, 2, 56. 그럼 5.6이 되니까 8.6%가 되죠. 이건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는데, 자, 우리가 저당 비율이 대부 비율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당은 저당끼리. 그래서 저당 비율이 나왔다.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 되고요. 지분은 지분끼리. 자, 우리가 지분 비율은 안 나왔지만은 100%에서 30%, 70%, 30%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에르두라는 학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르두라는 학자가 평가의 핵을 걷는데요. 자, 이 에르두는 1959년 평가의 전과 후를 완전히 가른 겁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요계를 우리가 완전히 갈라놓듯이. 자, 그럼 이건 안 나오고 전과 후를 봤을 때, 자, 첫 해를 봤어요. 얘네들은 한 해 소득이 계속적으로 똑같다는 가정하는 가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매기간 소득이 변할 수 있죠. 그래서 매기간 소득이 변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가치 변화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당과 지분 변화도 고려하지 않아요. 저당과 지분 변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가 찬사를 받죠. 나중에 이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지거든요. 예 당시. 그럼 가치가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 있지 않니?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보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고려했죠. 그럼 1억이라는 것은 저당을 고려했으니까 저당이 이제 8천만 원을 뺄게요. 지분은 2천이다. 그러면 저당에서 만약에 2천만 원이라는 원금, 2천만 원이라는 원금은 상환하지 않니? 이자는 없어지지만. 그럼 이건 투자자가 갖고 가는 거 아니니? 지분 투자자가. 나중에 이제 4천 되는 거 아니니? 자, 이건 지분으로 나중에 형성된다. 그럼 지분 형성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면 지분 형성 노무현이냐 분위기였어요. 이걸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예요. 재밌게 본다면 훨씬 에로도가 예전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자, 지금 어떤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7억이에요. 집을 사든가 아니면 우리가 상가를 사든가 부동산을 사든가. 그럼 갑이 지분 투자자가 5억이 있어요. 그러면 저당 투자자인 은행에서 끌어와야 되거든. 은행에서. 이제 이게 이제 끌어온다는 자체가 이제 에르도법이에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걸 끌어온 게 자, 얘가 이제 만약에 돈을 빌리지 말자가 이제 집의 교훈이에요. 그럼 5억에서 2억 필요해요. 허리띠 졸라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2억을 딱 모아서 딱 갔더니 7억이 아니라 9억이에요. 환장했네. 그럼 어떻습니까? 또 허리띠 졸라맵니다. 2억을 모으니까 또 11억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하니까 은행에서 끌어오라는 얘기예요. 끌어와서 일단 갚고 그걸 평가한 다음에 가치가 상승한다는 걸 평가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당을 고려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얘가 더 발전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에르도법은 이제 다른 말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 그래요. 저당 지분 환원법. 저당 소득과 지분 소득을 환원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리 넘기시면은 우리가 355로 가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354로 가시면 그 박스에 밑에 좀 어렵지만은 그 이 세전 현금 흐름으로 따지는 게 저당 지분 환원법이 있거든요. 그죠? 그 밑에 좀 어렵지만 그래서 얘는 저당을 고려해서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편법으로 자, 얘는 저당과 지분을 변화를 고려했잖아요. 그럼 저당이 지분으로 환원했죠. 그 중요한 분이 지분 형성분이죠. 저당이 지분으로 환생하셨다. 야매로. 원래는 저당 소득과 지분 소득을 환원해서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를 구하는 건데, 그래서 얘는 좀 단점은 세전이죠. 세전. 그래서 단점이 있어요. 그럼 에르도법은 자, 세전 현금 흐름을 따집니다. 그럼 세전 현금을 따진다는 것은 일단은 저당은 뺐어요. 저당은 고려합니다.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우리가 단점이 되죠. 그때 세금은 이제 우리가 앞서 투자론에서 세전과 세후는 영업소득세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세에 대해서 부동산 가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55로 가시면 나중에 이제 요거를 비교할 텐데요. 다음에 하면 또 힘드니까. 자, 예전이 자녀하나법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지분 하나법이 나온다면서 우리가 그 어땠습니까? 할인연금수지분법이 더 발전된 거죠. 세후로 따지니까.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동영상을 돌려서 355페이지를 나중에 할 때 요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다시 앞쪽으로 온다면 이제 에르도법 있죠. 다 했습니다. 자, 한 해가 아니라 매기간입니다. 또 박스.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고요. 자,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 변화를 고려했죠. 그 다음에 저당이 지분으로 간 지분 형성분을 고려했습니다. 근데 세전 현금 흐름이니까 소득세, 법인세 등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죠. 지나치게 자, 에르도는 뉴욕 감정평가사였거든요. 뉴욕 보험회사에 평가사다 보니까 순전히 그 차입자 위주로 가요. 차입자 위주.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차입자가 저당 투자자가 아니라 지분 투자자입니다. 얘한테 수수료 주는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또 지분 투자에 너무 치우쳤다는 또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자, 이 게텔이라는 사람은 이 은행 직원입니다. 그래서 게텔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 게텔이라는 사람은 은행 직원이에요. 그 은행 입장을 보는 거죠. 은행 직원이니까 은행 입장. 그러면서 부채 감당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으로 평가한다.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긴 없지만은 저당 투자자 입장으로 적어놓으세요. 자, 이거는 굉장히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다. 저당 투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채 감당률을 근거로 뭐 우리가
저당수는 이제 원리금을 산정할 때 이자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환원율이 자 저당상수 이용하고요. 저당상수 이용하고, 그다음에 부채 감납법이니까 부채 감당률을 하고 따집니다.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에요. 대부비율.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면 여러분이 많이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그걸 딱 데리고 저부대 가서 익숙한 데 가고 돈 달라고 하겠죠. 저부대, 그죠? 저부대. 그래서 저부대입니다. 저부대. 그러면 저는 저당상수, 부는 부채 감당률입니다. 부채율이 아니에요. 대부분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당상수가 가로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계산 문제는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부채 감납법이 잘 나온다고 했는데, 자, 일단은 뭐 우리가 내용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돌려보면서 자꾸 반복 학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평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앞자만 따면 C조 12라는 게 이제 5가지 중에서 아닌 걸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편법을 이용해서, 자, 조씨 12로 암기하세요. 조씨. 그래서 제가 어느 반에 가서, 그죠? 조씨가 몇 명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때 12명이 있습니다. 그 조씨가 12명, 12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아닌 거 낼 수 있다는 거. 특히 시장출수법은 시장인 가치는 어떻게 돼?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객관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조정법은 지읒 들어가니까 주관적이고, 물리적 투자결합과 금융 쪽은 항상 토지, 건물, 저당 지분이 글씨가 다르잖아요.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왜 다르냐는 안 나오니까. 근데 이론을 가야 되니까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 건물 상각이 되니까 각각 환원율이 흐르면서 가중평균합니다. 자, 저당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이자고요. 지분 수익률은 지분 수익이 되겠죠. 지분 배당률이. 그 다음에 외래도는 감정평가다 보니까 지분 투자자다. 부채 감납법은 저당 투자다. 그 부채는 내 게 아니죠. 저당이면 LG전자라고 외우세요. LG전자. 그럼 우리가 지분 투자자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채 감납법은 부채 돈을 못 갚았다. 그럼 저기 부대 뒤쪽 가서 으슥한 데 갖고 막 돈 달라고 하죠. 저 부대.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까지만 하고 배분법과 잔여법은 솔직히 잘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이론상으로 했던 잔여법과 할인연구수지법도 그러니까 그냥 이건 이해만 간단히 하니까 제가 다음에 해드리고, 자, 355페이지 가시면은, 자, 계산 문제보다 우리 이론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부터 들어가면 머리 아픕니다. 일단은 357페이지로 가시면, 357로 가시면 우리가 4번 문제죠. 자본 환원율 결정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세부적인 건 다 제가 얘기를 했고요. 자, 어떻습니까? 일단 5번으로 가보세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동일하다? 다르죠. 그죠? 다르다. 다 갖다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전에 적산법을 할 때 옛날에 기초 가격인데 지금 기초 가액으로 바뀌었거든요. 기대율을 곱합니다. 기대율에다가 필요적용비군요. 그럼 앞에는 기대율이 돼요. 기대율이 되고 좀 못하놨는데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요게 두 번째 3번은 4번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그것도 똑같네. 좀 계속 오타가 이제 이것도 오타가 났네요. 그러면은 고쳐주시는 게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357페이지 보시면은 5번이 있잖아요. 그 4번이 정답인데 기억은 좀 기대율이라고 해놓으세요. 죄송합니다. 니은은 환원율입니다. 지금 3번이 똑같잖아요. 4번을 이렇게 하시면 4번이 정답이다. 그래서 기억은 기대율이 들어가고, 자, 수익 가격이 니은 나누는 건 환원율이다. 이렇게. 요거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셔서,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아마도 저번에 한 것 중에서 가로치기가 있거든요. 가로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뭐 400페이지 우리가 9번을 보시면 적산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적산임자가 기초가격에다가 환원율이 아니라 기대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율을 밑에다 놓은 건 헷갈려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주의 있게 보라는 얘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론만. 자, 그 다음에 6번 가시면은 5번에는 4번이 정답인데 기억의 기대율, 니은의 환원율을 좀 바꾸시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6번은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율을 구할 땐, 자, 위에는 순소득이죠. 순영업소득이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게 부채감당법이라는 게 안 나왔지만 부채 감당 비율이 있다는 것은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부대죠. 저당상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 비율이라고, 감당 비율이라고 좀 많이 나옵니다. 평가에서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7번입니다. 7번을 보시면은 수익환원법에 사용되는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거. 분해법이라는 건 없잖아요. 분해법은 이제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가 이 분해에서 수정가 먹는다. 분해에서 수정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했는데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8번 문제는 저번 시간에 안 했지만은,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일단은 원가법은 원가가 나와야 되고, 비교는 비교, 수익은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3글자, 7글자, 5글자가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는 비용성이죠, 원가 방식은. 이 비교 방식은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잖아요. 그럼 7글자가 맞아야 되니까 또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수익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수익 분석법이지만 5가지 수익 이 한원법이니까 옆에 수익 분석법이 들어가는 게 정확하죠.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계산 문제가 좀 어렵죠. 그래서 계산 문제 조금씩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제 요 순소득으로 나오는 게, 이제 순영업소득 나오는 게 거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355로 가시면, 자, 이 순수익을 구하는 것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뺍니다. 비용 빼고요. 그 다음 환원율은 앞쪽에 우리가 아까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인데, 밑에 앞에가 할인율이라고 나올 수도 있죠. 대입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총 수익이 100만 원이죠. 만원 빼겠습니다. 100만 원에서 총 비용이 30이니까 얘가 70만 원이 되죠. 거기다가 할인율이 5%고 자본 수익률이 2%니까 7%잖아요. 소득점은 0.07이 되거든요. 그럼 70만 원을 0.07로 나누시게 되면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가는데 난이도 있는 건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2번이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가공기 유용순 그 부세 형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 연간 예상 총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가능 총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운영 경비가 유효 총소득의 35%를 차지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그 이 35%를 뺀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균 공실이 5%는 5% 빼야 돼요. 여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는 좀 정확하게 천천히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33강서부터는 제가 2번서부터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4번 했고 5번 했고 6번 했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9번하고 8번 했습니다. 9번하고 10번만 풀어주면 어느 정도 여기 최근에 나왔던 경향에 맞춰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에 대한 뭐 354페이지 보시면은 배분법, 잔여법에 대한 비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히만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소개만 시켜드리고 그냥 그렇게만 끝나도록 할게요. 수익 분석법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33강은 356페이지부터 들어갈 거고요. 일단은 넘기시면은, 자, 수입 방식에서는 351페이지 가서 일단은 산식, 우리가 순소득이 올라갔었잖아요. 총수익의 총비용 빼고, 그 다음에 정의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했던 게 어떻습니까? 353페이지 보시면 시조 투엘뷰가 있다. 그래서 시장추재법은 거래사례에서 갖고 오니까 주관적이고, 아니, 객관적이고, 조성법은 주관적이다.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 금융 쪽은 저당과 지분의 우선율이 다르다. 그 다음에 에르도법이라는 자체는 세전을 따져서 가치 변화 고려했고 지분 형성을 고려했다. 세금에 대한 걸 고려하지 못했다. 여기서는 소득세를 얘기한다. 법인세. LG전자, L은 지분투자다. 부채감당법은 저당투자다. 그래서 저부대. 그래서 저는 저당상수. 부채 감당 비율을 나옵니다. 대부 비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부대.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356페이지 2번서부터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좀 쉬었다 가시죠.